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여야 지도부 행보, 격전지 단일화 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상황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현재 부산 북구 갑이 꼽히고 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제 안팎에서는 보수 단일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후보는 연대, 그러니까 박민식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될 텐데 연대 가능성이 이제 선을 그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절대 안 되는 건 없다 이런 이거 미묘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뭐 2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뭐 좀 전망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보수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야. 국면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 안 하면 그 하정우 민주당 후보에게 넘겨줄 것이 확실시 된다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단일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은 특히나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 불가하다. 엄두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아마 진심일 겁니다. 박민식 후보는 진심일 거예요. 예. 단일화 안 해도 나 이길 수 있다고 볼 텐데 결국은 뭐 지지율 아니겠어요.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하면 뭐 정체가 된다면 삼자 구도로 해서 가장 양보 안 하는 사람 내지는 둘 다가 보수에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되는 한동훈, 박민식. 그렇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라는 말은 안 된다, 절대 된다 이런 말은 정치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본인의 의지는 충만하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가는 국면이 맞지만 내 주장이 맞지만 네.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 지지자들의 71%가 단일화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서 구청장, 구의원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압박을 못 견뎌낼 거다. 물론 우리 장동혁 대표나 뭐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열세를 지고 있느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17명의 우리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래 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아마 의견을 모을 테고 그것이 저는 가장 큰 거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국면이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봐요. 예. 결국 마지막까지 보수 단일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한편 경기 평택을에서는 법여권 단일화 여부가 또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설전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는 14일에 예정된 김 후보와 김용전 부원장의 북콘서트에서 친명 지지층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평택을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평택을은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김용남, 원래 우리 당 의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김용남과 조국에다가 진보당 김재현 후보까지 여기도 우리 당의 유의동 거기 삼선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미. 네. 복잡해졌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결국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단일화하는 거냐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둘이 많이 나갔어요. 많이 갈라져 버렸어요. 네. 그 둘 사이가 원래 악연이 있어요. 악연.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패널 할 때, 방송 패널 할 때 저 앞에 했는데 2019년도에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때 방송 패널 나와서 조국 저격수 역할을 많이 했다고. 네. 그때 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할 때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 그때 보면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다. 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려고 나라를 둘러 쪼개고 있더니 악연도 있고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둘 사이에 단일화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가 양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조국 대표는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보할래야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끝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니까. 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뭐 단일화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택을에서는 단일화가 거의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의 유의동 후보가 지역 기반도 있고 워낙 삼선까지 했고 농촌 분위기 말이에요. 평택을이. 그래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이제 AI 공약 또 부동산 책임론을 내세웠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신속한 공급을 또 내세웠습니다. 양쪽에 또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 전과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에게는 서울시가 조성한 감사의 정원 둘러싼 논란이 최근에 이제 공방이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부동산하고 네. 공소 취소 문제. 부동산은 온 서울 시민뿐만 전 국민이 관심이 많은 데다가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역사는 오래됐지만 적어도 이거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이번 정부,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 네. 그 대신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은 뚜렷이 차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서울 시민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것이다. 또 하나는 공소취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제 느낌으로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혜택을 살았으면 혜택 주는데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 내 기사 봤는데 전세집 하나 나왔더니만 7명이 등장해서 다 서로 가지고 이렇게 매물도 안 보고 막 전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오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두 분의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는 너무 많이 알려진 분이라서 손해보고 정원호 후보는 알려진 분이라서 덕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부분 있죠. 자꾸 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체증 관련해서도 길을 넓히면 뭐하냐. 차가 많이 늘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량 공급을 줄이자고 하셨다든지 또 하나는 자기 용산개발공약 발표 때 본인이 직접 끝까지 설명 안 하고 관계자한테 넘겼는데 관계자가 기속말로 직접 설명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방송이 됐다면 이런 게 보면은 불안한 거 아니냐, 준비가 잘 안 된 거 아니냐는 공격받기 좋다. 그게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 토론인데 지금 관훈클럽이라든지 방송기자클럽 토론을 원래 양자에서 하기로 제안을 했지만 정원 후보 안 하다 해서 계속 순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법정 토론을 한 번 하고 네. 아시는 대로 방송사에서 KBS, MBC, SBS 한 번씩 하면 4번 정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과연 우리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과연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22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만큼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남과 경북을 돌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일각에서 이선 후퇴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 안에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장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일각에서 이선 후퇴론인데 비현실적인 거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전투 중에 말을 뭐 장수를 안 바꾼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그러려면 대안도 좀 있어야 돼. 대안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크게 안 움직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누가 와서 보강하느냐. 이 중앙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다른 후보들은 지역에서 뛰고 있고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공동선대위원장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게 주포 화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역할은 뭐 지금 바로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뭐 이선 후퇴 이렇게 해봐야 당내 분란밖에 안 된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 그러는데 뭐 잘해주시면 좋겠고 오히려 좀 정직하게 말하면 좀 지점을 잘 잡아서 조용히 하지만 논리적으로 여당을 공격해 주는 게 역할 아닐까 싶고 유심히 봐야 될 때는 외부인이 얼마나 좀 와서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보이스로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 당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을 공동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뭐 상임 공동이든 간에 그 대목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그 지방선거 뒤로 미루긴 했습니다만 공소 취소 특검법을 이제 막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새로운 좀 프레임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토론을 재차 강조를 했고 제안을 했고 만약에 민주당에 자신이 없다면 이번 법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 이 특검 공방이 이번 그 지방선거 판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저도 지역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바뀌고 한 건 다 뭐 근데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지사 시절에 일었던 일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는데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뒤집으려 한다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상식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잘 마치고 나서 그냥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기 무죄를 법적 절차대로 증명하면 되는 거지. 뭐가 급하길래 저렇게 특검을 통해서 모든 죄를 재판 아예 없애려 그런 거냐. 네. 공소 취소하면 재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원칙이 안 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얼토당토 않은 비상계엄 했다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당연히 이거는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문이 들고 이게 바로 이른바 보수 결집의 신호탄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한쪽으로 국회가 힘이 실린 데다가 대통령까지 저러니 적어도 지방 권력, 중앙 권력, 뭐 이런 거 다 사법 권력, 언론은 다 넘어가 있고 솔직한 표현대로 그래서 지방 권력이라도 좀 야당에게 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스물스물 번지는 게 가장 큰 게 공소 취소 문제예요. 네. 말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좀 지나친 거지. 영향을 많이 저는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봐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뭐 지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신들 국민의힘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 이번에는 안 되겠는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제가 유권자를 많이 만나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네. 그렇군요. 민주당 지도부 움직임도 좀 보면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는 충청권을 찾았고 오후엔 전남을 찾았습니다. 뭐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무대로 규정을 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도 참 도대체 언제까지 내란입니까? 내란이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1년 5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국민들 다 알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고 다들 책임자들은 깜빵 가 있고 중형이 구형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 이게 타겟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한 공소취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군과 경찰을 동원했지만 이 사람들은 의석을 동원해서 국회의 힘으로 오히려 헌정질서를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이게 사법 내란 내지는 입법 헌정질서 파괴 아니겠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내란으로 계속 내란몰이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을 다시 득실하게 되는 걸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이게 잘못됐다. 차라리 우리가 뭘 하겠다고 이야기해야지 지금도 1년 5개월 전에 이 마당에 내란 세력 심판하겠다. 무슨 다시 정상국가로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가 돼 있어요. 네. 이걸 다시 정상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택도 아닌 특도 아닌 특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만 살 거라고 봐요. 네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격을 추락시켰고 또 사태 파장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이 국익은 무시하고 정쟁만 벌이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현재 오늘 그 피격 사진을 두고 그 지난달에 있었던 그 태국의 그 배 피격 네. 사진과 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본질적 1분 간격으로 두 개가 미사일인지 그러니까 함대 대함 미사일인지 뭐 자폭 들어오는지 모르겠으나 1분 간격으로 딱 때렸잖아요. 같은 지점을.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남우호를 겨냥한
이란 측이 공격이겠죠. 누구도 다른 사람 주체가 없잖아요. 네. 근데 드론인지 소형 대함 미사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명확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뭐냐?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담백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물쩡물 관망하듯이 남 이야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자꾸. 네.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캄보디아 때는 대통령께서 한국인의 손대면 뭐 집안이 완전 거들나게 만들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발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폐가망신 시키겠다. 근데 왜 이란에 대해서는 이 소리를 못 하느냐?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일면 이해된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이란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겠다. 또 하나는 25층인가 160명이 아직 남아있다. 호르무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피해 갈까 봐 사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문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담백하게 이란이 잘못한 건 나중에 지적하고 재발 방지 약속받고 사과받고 배상책을 뭐 중국, 프랑스와 같이 하든지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엔 너무 소극적이고 관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의 영향 때문에 자꾸 감추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당당한 게 이란한테 더 좋은 거예요. 예. 네. 말씀 모두 마치셨습니까? 아니요. 더 물어보시고 저는 이걸 보니까 어떤 점이 생각나냐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란의 눈치를 본다 그럴까? 이란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왜? 산유국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 종전이 되고 나면 또 관계 해야 돼요. 다만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다. 우리 선박이 적어도 그 자유통행이 있어야 되는 통행의 자유가 있는 수로에서 거기에서 공격을 당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우리 주장을 합법적으로 펴야 되는 거고 우리 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제가 보기 이란 일소행일 거예요. 왜? 이란 국영 텔레비에서 자신들이 정한 원칙을 안 지키는 한국 선박을 공격해서 본때를 보여줬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순간 이게 이란의 소행임이 확인되는 순간 예. 사과 받아내고 재발 방지 약속 받고 배상 또 국제적으로 같이 함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명분이 있어요.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지방선거 3주 앞에 두고 여야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